제가 개인적으로 독서를 좋아합니다. 좋은 책을 많이 읽고 있고 책을 읽을 때마다 그 인사이트가 있죠. 그런데 그 책에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책을 읽다 보면은 모든 내용이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제가 쓰는 용어로 공통화 기술 그렇게 해가지고 A란 책을 읽었는데 B란 책을 읽으니까 내용이 뭐 같은 말이고 다 이렇게 공통과 한 90% 된다는 거죠. 이게 새로운 걸 못 느끼는 거죠. 다만 뭐 그 책에 대해서 제가 불만은 없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뭐 back to the basic 그러잖아요. 뭐 기본이 항상 중요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 그 말이 어떻게 틀릴 수가 있겠습니까? 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생활을 결단하지 못하니까 또 그 말 다시 한번 듣고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근데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을 소개할 드릴 책은 뭐 상당히 마음에 드는 책입니다. 뭐냐면 평범함을 벗어나는 책이거든요. 다음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책은 제가 읽은 책의 90%가 똑같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맞는 말이긴 하지만은 배운 건 있긴 있지만은 나를 한 단계 더 테이크업 성장시키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내가 잘해야겠구나, 열심히 해야겠구나, 성실해야 되겠구나, 더 충실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들지만은 내가 내 자신을 변신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죠. 근데 경쟁으로부터 앞서가기 이 책의 주제는요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현재 하고 있는 모든 것을 탈출해가지고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려면 내 자신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사실은 뭐 일신 우일신 그러잖아요. 매일같이 성장하고 발전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해도 잘 안 되는 것들 많이 있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탁월해질 것인가 다음 단계 할 것인가를 위해서는 좀 인사이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사례를 하나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수학 공부를 하는데요. 챕터 1부터 이제 챕터 10까지 1부터 10까지가 있는데 챕터 1 첫 번째 장을 딱 읽는 순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챕터 2를 읽어도 재미가 없어요. 3, 4 읽어 하는데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면 이게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부담스러워지는 거야. 그럼 마음이 어떠냐? 이러다가 언제 이 수학을 내가 마스터할까? 겁이 덜컥 난다 이거죠. 그러면 거꾸로 이럴 수도 있어요. 챕터 10을 보는 거예요. 건너뛰는 거죠. 챕터 10을 딱 보면은 당연히 어렵겠지요. 그렇지만 자기로서는 이 책을 정복해야 되니까 결국은 해야 될 일이지 않겠어요? 그럼 챕터 10에 시간 한 2배 드리는 겁니다. 챕터 10을 다 마스터하고 나서 어떻게 했더니 뭐 시간 들였으니까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챕터 10 이제 감 잡았어요. 감 잡고 나서 앞을 쭉 훑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 공부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미래를 먼저 가본다 할지 다음 단계를 가가지고 그걸 쫙 감을 잡고 뒤돌아서 내를 보면은 내 자신을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탁월함의 도전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어떻게 탁월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원리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내가 그래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거기까지 가기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뭐 할 수 있죠? 현실은 탑할 수 있고 벗어날 수가 있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경쟁으로부터 앞서가기 이런 말 뜻이 뭐냐면요. 경쟁이라는 말은 현재 나 같은 사람이 서로 막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은 그걸 레드오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쟁이 심하면 뭐 다 손해보는 거예요. 그죠? 누가 뭐 잘 될 수가 없어요. 누가 좀 잘하고 발목 붙잡아버리고 끌어당겨버리고. 그죠? 근데 경쟁으로부터 앞서가기, 탈출하기, 다음으로 가기. 그죠? 그 주제는 우리에게서 매우 좋은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책의 내용이 챕터 1, 2, 3인데 뭐 1이 한 40% 정도 분량, 2가 50% 정도 분량, 3가 10%의 분량이에요. 저도 설명을 그 정도 시간 비중, 조금 이렇게 하겠어요. 파트 1은 한 30% 정도 분량, 파트 2를 한 60% 정도 분량, 파트 3는 한 10% 정도 분량. 왜 파트 2가 아주 우리에게서 핵심 원리가 되니까요. 자, 그렇다면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이제 어떤 일 속에 막 파묻혀 있으니까 내가 내 자신 주제 파악도 못하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는데 딱 벗어나서요. 나를 한번 이제 조명해 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지? 나는 어떻게 일하고 있지? 나는 어디에 지금 막 잘하려고 하고 있지? 어떤 것이지? 그러니까 현실을 좀 이제 우리가 좀 정확하게 판단해 보자는 거죠. 현재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요. 빠르게, 보다 빠르게. 그러니까 스피드가 경쟁력.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스피드가 경쟁력. 그래서 뭐 납기, 단축, 단납기. 그죠? 남들은 뭐 6시간 걸려 나는 3시간 만에. 그죠? 이 스피드.
예를 든다면요. 스피드가 경쟁력의 성공 사례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쫙 퍼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남보다 스피드 있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게 됐다. 뭐 이런 스토리는 우리 주변에 아주 많아요.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당분간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개발하는데 신제품을 개발합니다. 개발하는데 무어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아주 월드 베스트 최고의 전문가가 있었어요. 반도체 분야 최고 전문가예요. 그 사람은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라 하면 하나 법칙이 되고 하나 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무어라는 사람이 무어의 법칙, 무어가 말했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반도체 기술은 워낙 기술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신제품이 그러니까 현재보다도 집적도가 2배가 되는 거. 그러니까 동일한 사이즈에서 2배 이상의 메모리 용량이 만들어지는 그런 신제품 나오는 것이 1년 반이면 끝난다. 1년 반, 18개월이면 신제품이 이 세상에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스피드 있게 넘어간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그런 기술 혁신이 일어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예를 든다면 철강업이라 했잖아요. 철강업 같은 3, 40년 정도. 그런 혁신이 일어나려면. 자동차 산업이 아주 급하게 빨리 돌아간다 해도 5년, 10년. 그죠? 그 정도의 시간을 주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뭐라고 하냐면 무어라는 사람이 아니야 반도체는요 이게 아주 기술의 발전이 빠르기 때문에 1년 반, 18개월이면 그게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무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해서 그 회사 무어라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최고 기술자로 있는 그 회사 이름이 인텔이에요. 여러분 우리 컴퓨터 보면 인텔 인사이드 인텔하고 오잖아요. 그 기술 책임자 무어예요. 그럼 아주 인텔이라면서 지금 현재도 좀 아주 뭐 명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황창규 씨라고 하는 아주 도전적인 전문가가 도전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12개월 만에 하겠다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전문가의 무어라는 사람이 18개월 이렇게 말해서 사람들 어우 정말 큰일 났다. 18개월 되면 기존 있는 제품 싹쓸이해버리고 새로운 제품 나온단 말이지 않는가. 그러면 차원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황창규라는 어떤 전문가가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사업의 총책임을 딱 맡으면서 나는 12개월 만에 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기대하면서 정말 그렇죠. 그는 자기 이름을 달아서 무어라는 사람, 무어의 법칙 그래서 자기도 황의 법칙. 황의 법칙은 12달, 1년 만에 이거 발표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신제품을 탁 내놨는데 정말 나와버린 거야. 정말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와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아마 꼽을 쳐놓은 게 있거나 이렇게 좀 한 게 있어서 그렇지 정상적으로 한 18개월 걸리는데 왜? 무어라는 사람은 전문가니까 이게 특별히 한 번 12개월에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좀 나왔죠. 그러니까 황창규 씨가 기분이 나빠서 아니 무슨 소리냐고 내가 다 한 번 더 보여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또 12개월 만에 제품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황창규 씨를 전문가로 인정했죠. 또 12월을 또 내고 무려 7년 동안에 7번에 걸쳐서 황해 법칙을 증명한 사람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책임자예요. 황창규 씨. 7번을 끝내고 나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는 세계 1등이 되고 만 거야. 그죠? 뭐죠? 그 스피드예요. 남보다 빨리, 그죠? 스피드에 대한 거. 또 하나 이런 것도 있겠죠. 남보다 싸게. 그렇죠? 능률과 효율이라는 말이 뭐였어요? 예를 들면 능률적이다. 그 말은 예를 들어서 5사람이서 1시간에 100개를 만드는데 4사람이서 1시간에 150개를 만들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뭐, 이야 잘하네. 능률적이네. 짜임새가 있네. 빈틈이 없네. 낭비가 없네. 아주 효율적이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것의 아웃풋이 뭐냐면 평가를 해보면 평가 지표가 많이 그중에 코스트. 평가하면 싸게. 그렇죠? 싸게. 남보다 싸게. 그렇죠? 남보다 싸게 만드는 거예요. 남들은 그거 만드는 실력이 없어서 여러 가지 뭐 하다 보니까 준비가 많이 걸려요. 준비 많이 걸려서 어떻게 합니까? 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것을 지혜롭게 잘 분석해가지고 짜임새게 착착착 이렇게 빈틈 없이 착. 그러니까 아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쫙 이렇게 끝내버리니까 비용이 적게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집 짓는 사람 생각해 봅시다. 다리를 뭐 공사한달지 건축에 집을 지으면 공사 기간이 반으로 단축됐다는 말은 비용이 반 줄었다는 말하고 비슷한 말이 돼요. 물론 아마 공사일을 반 줄였다는 말은 사람도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긴 있겠죠. 그렇지만은 뭐 중장비를 쓴다 할지 모든 걸 사용하는 기간들이 반 준다는 것은 그 고정비, 뭐 들어가 픽스드 코스트가 있지 않고 고정비 같은 것들이 많이 절감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 납기가 공기가 반 줄었다는 말이 비용이 반 줄었다는 말이 이퀄할지 모르면 비슷한 말로 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드디어 또 연구하기 시작한 게 어떻게 하면은 싸게 잘 만들 것인가. 싸게.
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우리가 뭐 원가 절감에 대한 노력이랄지 원가 코스트 리덕션에 대한 노력이랄지 단납계에 대한 노력이랄지 뭐 여러 품질에 대한 노력이랄지 막 그런 모든 내용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더 잘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죠. 근데 그것의 끝이 정말 진정한 차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 말이에요. 나보다 빨리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빨리 한다는 것에 그러면 그 끝이 어디가 갈 것인가? 이게 무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쉽게 말해서 남보다 빠르게라는 용어가 과거보다는 현재가 빨리 할 수는 있겠지만 어디까지 갈 거냐? 그게 100년 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전략이 다시 말해서 지금 말했던 일반적인 뭐 원가 절감, 더 빨리, 더 싸게 뭐 이렇게 말하는 그 논리들 있잖아요. 뭐 대량으로 생산해서 더 이렇게 뭐 이런 모든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압력을 주고 KPI 하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몰아붙이고 있는 그러한 컨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할까요? 수명이 30년 후에도 그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말이야. 그렇죠? 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야? 이 책에서는 그렇게 하니 결국 레드오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차이가 없어지는 거죠. 심지어는요, 제가 어느 기업을 만났더니 그 기업의 혁신 전문가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 회사가 우리 업계에서는 1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기술 개발하고 앞서가면은 한 3개월, 6개월 정도 지나면 우리 동종업계가 다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저한테는 이런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아무리 빨리 나가봐야 3개월, 6개월 만에 다 따라와 버릴 것 같으면은 과연 빨리 혁신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고민스럽습니다. 그렇죠? 무슨 해봐야 평준화 되는데, 그렇죠? 해봐야 그러니까 이게 좀 천천히 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도망간다고 생각하고 빨리 쫙 하고 새로 해서 딱 했는데 해놓고 나서 딱 보니까 동종업계나 경쟁업체나 연관 분야에서도 어디 가서 잘하니까 금방 소문이 나잖아요. 그렇죠? 소문이 나니까 그걸 또 눈치채는 거죠. 배우는 거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냥 모방하는 거죠. 따라오면서 금방 차별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모방이 가능한 기술, 그렇죠? 이건 경쟁력이 아니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에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 현재의 현실에 대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골로 생각하고 있고 답으로 생각하고 이러면 된다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과연 진정한 혁신의 테마가 될 수 있고 그 기업이 영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야.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당장은 뭐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최종적으로 회사를 100년 가게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회사를 성장하게 하는 데는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 나오는 단어가 경쟁으로부터 현상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차별화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그건 하긴 하는데 그것은 현재의 모습이고 미래의 모습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미래의 모습을 우리는 새롭게 가야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도전하고 그 이미지를 우리가 딱 구체화시켜가지고 그쪽으로 내 자신을 트랜스포메이션, 나를 옮겨야 되겠다. 미래로 가가지고 현재를 뒤돌아보고 미래의 모습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변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 게 뭐냐면요. 내가 이대로는 안 살겠다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했던 논리들 있잖아요. 그 논리는 우리가 그 속에 지금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생활하고 있는데 이것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목적 달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먼 미래의 타겟들을 달성하는 데는 제한적이고 한계적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마음먹을 게 뭐냐면 그래 맞아 그건 다 그래 나도 열심히 하고 있고 남도 다 우리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그러면 이걸 벗어나서 새로운 모습에서 새로운 이미지에서 내 자신을 재창조해야겠다. 새롭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문제 제기를 이 책이 파트 1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뭘 바꿀까요? 뭘 할까요? 뭘 할까요? 자, 이 책에서는 지금 이제 극복해야 될 과제가 한 10가지 써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단어를 보세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원가 절감이랄지 가격 인하랄지 서비스 향상이랄지 영업에 집중해야 된달지 성장을 해야 된달지 매출액을 늘려야 된달지 통제를 잘해야 된달지 관리 잘해야 된달지 감시를 잘해야 된달지 조직을 만들어야 된달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달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해야 된달지 그렇죠? 그 다음에 고객에 원하는 것을 잘 맞춰줘야 된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야. 다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항상 듣는 말이잖아요. 고객 만족, 고객 감동 다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로
내가 속해 있는 조직과 기업과 비즈니스나 그 모든 것이 100년 성장을 못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원어는 나만 쓰는 게 우리 경제업체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10가지 정도의 키워드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그 10가지를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부터 10가지를 여러분 잘 한번 경청하시고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보면 좋겠어요. 1번, 작은 트렌드에 주목하라. 이렇게 돼요. 작은 트렌드에 주목하라. 이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시대의 변화를 읽어라 이 말이에요. 시대의 변화를 읽어라.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읽지 못하는 엉뚱한 세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저보다 이해하고 있지만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게임의 세상. 저는 익숙하지 않아요. 제가 익숙한 시대는요. 무협지와 만화가 유행했었지 게임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저는 게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은 게임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상당히 많은 영향력이 있죠. 예를 든다면요. 우리가 잘 아는 회사 이름 중에 한 가지 카카오톡 있잖아요. 카카오톡이 처음에 이렇게 많은 이제 커뮤니티도 많고 등등했는데 수익성이 별로 좋지 않았대요. 그런데 카카오톡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 어느 날 이제 드디어 수익 집단이 된 거죠. 이 돈을 벌기 전에 뭡니까? 게임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애니팡인가요? 빵빵. 그죠? 게임이 카카오톡을 돈 벌어줄 거라고 몰랐어요. 그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성공하려면 세대 교체 잘해야 돼요. 세술은 세부대 받아야 돼. 그렇죠? 옛날의 생각으로 미래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회사가, 우리 조직이, 우리 비즈니스가 잘 되려면 젊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10대, 20대한테 물어봐야 돼요. 너희들은 무슨 생각해? 너희들은 뭘 좋아해? 그렇죠? 왜 그럴까요? 시대라고 계속 변화가 생기죠. 지붕 위에 바이올린인가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옛날 영화죠. 아주 어느 유럽의 어느 마을에, 시골 마을에, 아주 보수적인 마을에 다양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딸이 몇 있는데 딸들이 전부 자유분방해요. 결론적으로 그 아빠를 엄청나게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국제결혼을 한달지 도저히 그 지역에서 상상도 안 하고. 그렇죠? 근데 딸이 그렇게 사건을 저지르는 거야. 그렇죠? 온 동네 사람이 그 딸에 대해서나 아버지, 부모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했는데 그 아버지 자기 딸 문제라서 이게 참 중간에 서가지고 어쩌지도 못해요. 자기 딸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자기 딸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자기 딸 앞에서는 잔소리 하지만은 또 남 앞에서는 자기 딸을 변호해요. 뭐라고 합니까?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샌드위치 됐던 어떤 사람, 그 시대 변화에 대해서 지붕 위에 바이올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죠? 시대가 어떻게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가 존재하냐면 변화가 계속 있다는 것을 지배해요. 그래서 사업을 하거나 비즈니스나 뭔가 할 때 변화의 흐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처음부터 빵 터지는 게 시작 단계에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장 단계에 있겠죠. 그리고 시대를 지배하게 되겠죠. 근데 새로운 시장이 뭐냐는 거예요. 새로운 시장이 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요. 한 가지가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10년 전에는요. 스마트폰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10년 전에 없었어요. 그런데 전자기술이 계속 발달하고 IT 기술이 발달하고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고 핸드폰 기술이 발달돼 가면서 원래 핸드폰이 원래 기능이 통신 기능이냐고요. 통신. 그렇잖아요. 전화기잖아요. 무선. 그 전화기였거든요. 그런데 내 손에 컴퓨터가 그렇죠? 내 손에 인터넷이 이런 어떤 캐치어를 가지고 드디어 뭐합니까? 스마트폰이 개발되기 시작했고 스티브 잡스가 애플사에서 아이폰을 딱 만들고 스마트폰 만들어서 딱 발매하면서 새로운 역사가 시대가 열린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고 구현되지 않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터넷에 메일을 주고받고 나면 어딘가 가야 됐다 그 말이죠. 가서 앉아서 뭘 해야지 됐었지. 그러니까 공간의 장소에 제약을 좀 받은 거예요. 인터넷 접속하고 인터넷이 www 칠 수 있는 어떤 공간이라는 게 있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내 핸드폰 속에서 필요한 이메일이나 주고받고 모든 것 다. 그래서 이제 모바일, 쉽게 해서 움직이는, 무빙, 오피스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게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몇 년 되지 않았어요. 몇 년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미 지금 시대는 완전히 스마트폰 시대가 되고 말았죠. 스마트폰 시대의 바로 이전에
핸드폰 시장에서 최고의 절대 강자는 노키아였어요. 그렇죠? 노키아였어요. 노키아는 절대 강자예요. 핀란드라는 나라를 먹여 살려요. 그 나라를 대표하고 아주 기가 막힌 최고의 회사에서 난공불락이었어요. 근데 스마트폰이 참 나오더니 그렇죠? 갑작스럽게 뭐 애플사의 급성장과 따라붙는 삼성전자의 급성 때문에 노키아가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LG전자도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고 말았습니까? 노키아의 마켓셔가 전 세계 시장의 40%가 8%로 추락한 거예요. 시대가 변화 때문에. 전자제품의 IT 분야는 정말 빨라요. 그러니까 계속 바뀌는 거죠. 제가 아는 어느 IT 사장님은요, 벤처기업 사장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저의 생존 내용이 뭔 줄 압니까? 생존 전략이 뭔 줄 압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생존하셨는데요? 제가 사업을 10년 했어요. 그런데 3년만 지나면 완벽하게 엎었어요. 그렇게. 3년 지나면 폐업하고 다시 신규 사업 시작하고 또 3년에서 3년씩 엎었더니 생존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사업을 정리할 때 정리하지 않아서 모든 동종업계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너무 빠르니까 IT 분야 있잖아요. 너무 빠르니까 어떤 사업이 지금 돈이 잘 벌리잖아요. 그 수명이 2, 3년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2, 3년 못 가는 그 수명을 계속 붙잡고 있어버리면은 시장이 없어지고 만 거죠. 시대가 바뀌고 만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화에 따라 붙어야 되는 거. 다행스럽게도 우리 모두가 IT에 핸드폰에 종사하고 있진 않아요. 이제 다른 사업에 종사한다는 것이 어떤 메리트냐면 스팬이 좀 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뭐 철강 쪽에 관계하고 있습니다. 랄지 나는 뭐 의류산에 관계하고 있습니다. 뭐 산업 분야 있잖아요. 근데 아까 뭐 첨단이라고 말하는 막 빠른 IT 사업이 엄청 스피드가 빨리 이렇게 체인지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그보다는 좀 천천히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정신 좀 차리고 주변 둘러보면은 뭐 합니까? 작은 트렌드를 눈치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커질 트렌드가 뭔지를 본다는 거죠. 그 시대의 흐름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트렌드를 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 자기 방을 벗어나야 돼요. 계속 만나는 사람 계속 만나면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똑같은데요. 그렇잖아요. 내 일상생활이잖아요. 그걸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낯선 사람을 만나야 돼요. 낯선 문화를 가야 돼요. 한마디로 우리가 다 하는 말로 한다면 여행을 해야 돼요. 여행을 해야 돼요. 낯선 곳에 만나. 그러면 뭐합니까? 뉴 트렌드, 새로운 트렌드, 작은 트렌드 눈에 캐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일상 모습 속에 있어서 새로운 트렌드는 눈치챌 수 없어요. 왜요? 나는 반복적이니까 감격이 없어요. 나만 감격 없을 거예요. 다 감격 없어요. 그리고 설사 누가 아이디어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무시하고 말아요. 왜 그럴까? 나름대로 우리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아, 그건 안 돼. 아, 그건 펴. 그거 아니야. 이렇게 탁탁 몰아붙이고 말아요. 그죠?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다 우리는 한통 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뉴 트렌드 발견 못 해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잖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요. 대화하면 그 사람의 모든 코멘트는 신선미가 있어요. 아,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사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내 주변 사람 전부 나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난생 처음 만나서 딱 만나서 보면은 그 사람이 뭔가 말하잖아요. 그 말 속에서 아, 그래, 맞아. 지구는 다양성이 있지? 그렇죠? 가치관도 다양성이 있지? 다양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면 대화를 들으면서 그 새로운 것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이 새로운 변화의 시작인지 그 변화가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차별화를 하려면 첫 번째 일당이 뭐냐면 작은 트렌드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작은 트렌드에 주목하려면 작은 트렌드를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규칙적인 생활, 그렇죠? 나는 딱딱딱 하는 규칙적인 생활에서 일상을 탈피하는 노력의 배려가 좀 필요해요. 예를 들면 나는 매주 토요일 날 오후가 되면 어디 가겠다. 이걸 만들 필요가 있어요. 다시 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상의 반복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어느 한 대목을 빼놓을 필요가 있어요. 나는 매주 수요일 저녁은 뭘 하겠다. 제일 좋은 아이디어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다양한 세미나나 프로그램들이 참 많아요. 좋은 프로그램 많아요. 내 관심이 호기심이 있는. 어느 프로그램을 보면 매주 수요일 날 저녁에 뭐 한대요. 아니 어떤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날 뭐 한다고 그러네요. 뭐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에 내가 관심 있는 프로그램에 참가 신청하는 거죠. 등록하는 거죠. 그 자리에 딱 앉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이야기 많이 듣죠. 그러니까 내가 일상적으로 듣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요. 다양한 모임들이 많아요. 뭐 포럼 같은 게 참 많아요. 그러면 내가 평소 가는, 내가 항상 익숙한 포럼이 있어요. 항상 가는 포럼이 있거든요. 항상 내가 접하는 포럼 있잖아요. 그러면 다 이제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해요. 그죠? 우리끼리는 우리가 남이가 이런 분위기가 정서가 딱 형성돼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아니, 그래갖고는 아까 뉴 프렌드, 작은 트렌드 발견이 불가능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주변에 만난 사람들,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들에서 요새 어떻게 지내? 어떻게 지내? 요새 뭐 해? 이렇게 막 막 이제 호기심을 묻는 거예요. 물으면, 뭐 나 말고 그 친구의 활동 반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뭐 신기한 말 나오지 않겠어요? 나는 매주 금요일 날, 나는 매주 토요일 날, 한 달에 한 번씩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어디 가? 이런 말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하고 영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내 친구인데, 내 친구가 가는데 나도 가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마디 딱 해야죠. 뭐라면, 나도 한번 가볼까? 그런 게 뭐야? 나도 한번 구경 가면 안 돼? 이 말이죠. 그래서 드디어 뭡니까? 그 자리에 가서 앉아있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 듣지 못하는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죠. 그냥 가만히 팔짱겨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대의 변화가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변신을 하려면요. 어디에 가야 되냐면 미래에 내 자신을 맞춰야 되거든요. 미래의 모든 것은 현재 징조가 없을 리가 없어요. 에고편이 없을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현재 에고편이 바로 작은 트렌드예요. 작은 트렌드를 발견하는 노력. 그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미래에 잘해야겠다, 차별화시켜야겠다 한다면 미래의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그걸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설명된다는 것은 이미 그 시대가 왔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자료도 정리되지 않았어요. 파워포인트 자료도 없어요. 프리젠테이션도 해주지 않아요. 누가 정리해 설명해 주지 않아요. 아직 설명할 만한 때가 되질 않은 거예요. 그럼 낌새를 알아야지, 칭조를 알아야지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맞춰가지고 준비해서 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내가 정말 미래에 차별화를 가지자고 원한다면 1번 작은 트렌드에 주목하라. 그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배려와 거기에 노력을 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첫 번째로 여러분한테 말할 수 있어요. 이 책에서 두 번째 키워드 뭐냐면 과거의 성공에 얽매이지 말라 그랬어요. 과거의 성공에 얽매이지 말라.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영국이란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경험주의라는 게 있어요. 경험주의. 해봐라 이거죠. 해봐라는 거야. 체득하지 않고 해보지 않고 경험되지 않는 것은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실천에 대한 것과 행동에 대한 것과 경험하는 것. 그거에 대한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경험주의가 있어요. 근데 경험주의 중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잘된 경험 있잖아요. 잘된 거. 우리는 잘된 거 있으면 드디어 우리 거의 대부분 사람은 10명 중에 9명이요. 막 자랑하고 싶어해요. 내가 말이야 하고 이제 뭐 레퍼토리에서 나의 성공 사례 몇 가지 레퍼토리가 있어서 그것은 만날 때마다 기회 될 때마다 그냥 막 그죠? 내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성공 사례를 말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자신을 세뇌내고 말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만들어 버려요.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어떻게 성공했어? 내가 뭘 해서 성공한 거야? 내가 성공하려면 뭘 해야 돼? 라고 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일가견이 생기고 설명하기 시작하죠. 과거 한때 그것 때문에 성공한 건 진실이고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오늘이 온 거예요. 과거의 노력의 결과로, 성공의 결과로, 또 이런 많은 사례들의 어떤 결과로 오늘이 온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미래가 과거의 연장선상에 있냐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970년대 대한민국의 고도 성장에 대한 모든 모듈은요. 2013년 이후에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올 수가 없어요. 그때 상황과 그때 시대 있잖아요. 그때 딱 맞아 모든 게 그래서 그 상황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건 그때 당시에 종합예술이에요. 근데 세월이 지난 지금 시대에 그런 게 생길 수가 없어요. 되질 않아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때 내가 뭘 해가지고 어땠는데 라고 했던 것은 그때 모든 환경에 다 받쳐주니까 딱 맞아 그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현재와 미래에는 절대적으로 유효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 과거에 살아요. 그리고 이제 훈수두기 시작하는 거죠. 나이 드신 분들은 훈수두기 시작해요. 너 이제 처세술. 그렇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 성공하려면 사회 진입할 때는 너 일할 때는 막 가르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내용의 거의 99%가 과거의 성공을 전파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래는 과거의 성공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초심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첫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진짜 미래를 지배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오늘까지 과정을 뭘까? 미래를 가기 위해서 연습 게임 끝나고 이제 드디어 오늘 본 게임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연습이야. 연습한 거죠. 내가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 과거에 한번 살아본 거예요. 2013년 향후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2012년까지 지금까지 살아본 거예요. 살아보면서 많은 연습을 한 거예요. 이건 연습이에요. 연습하다 하면 잘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연습하다 잘 된 거하고 실전하고 다르죠. 실전을 잘하기 위해서 연습한 거예요. 연습해서 잘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분은 좋아요.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실전 잘한다라고 보증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어떤 운동선수가 연습할 때 하다 보면 어쩌다 잘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잘 됐다고 해서 실전에서 이제 드디어 상대방을 만나서 하는 그 실전에서 반드시 잘 됐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임전무태 정신. 이제 드디어 이제 뭐합니까? 딱 이제 싸움에 임하는 거죠. 이제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시작이다. 내가 어떤 시작을 거치고 나서 경험이 있다. 이런 말이 아니고 내가 이제 시작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것을 연습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과거의 성경에 얽매이지 마라. 왜냐하면 미래는 과거의 연장선에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의 성공은 전부 뭡니까? 아까 말했던 모든 원리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원가 절감을 남보다 잘했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품질이 좋았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좋았다. 막 말하는데 그것은 이제 예 됐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 그렇게 하세요. 당분간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 단계를 가려면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면 비워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여러분 학교 다니는 거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학교의 이미지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요. 선생님이 한 분이서 전 과목 다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기초고 공통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 유능해서 모든 과목을 다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음악도 가르치죠. 미술도 가르치죠. 도덕도 가르치죠. 국사도 가르치죠. 다 초등학교는 담임선생님 한 분께서 전 과목을 학생들에게 다 가르치면서 끌어가는 게 초등학교 과정이죠. 근데 중학교가 딱 되고 중고등학교 딱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깊이가 들어가는 심화학습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초등이 아니고 중등 고등이 되니까 뭐가 되죠? 이제 전문 선생님 생기는 거야. 수학 선생님, 국어 선생님, 역사 선생님, 미술 선생님.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 뭘까? 해당 분야에 깊이가 있는 심화된 학습을 각각의 선생님으로 배우는 거죠.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한 선생님에게 모든 걸 다 배웠잖아요.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딱 중고등학교 들어가는 순간 다양한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전문을 깊이 있게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지만 중고등학교 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수동적이에요.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쳐야 돼, 이걸 배워야 된다고 딱 풀어보자 하고 학기 시작할 때 다 해놓고 우리는 학생을 어떻게 하면 등교만 하면 되고 학교하면 돼요. 앉아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다 이제 이번 1교시는 국사 선생님 오셔서 국사를 가르치시고 그렇죠? 또 쉬는 시간 잠깐 10분 쉬었다 잠깐 있으면 또 다음 선생님 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또 가르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다양한 전문 선생님들 오셔가지고 짜임새 있게 빈칸 없이 내 공부를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마치고 대학교에 딱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선생님 찾아가야 돼요. 나한테 수강 신청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수와 선택 과목이 있어요. 선택 고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 시간 사이에 빈 시간 막 나와요. 빈 시간 나와요. 그리고 비는 날도 나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수업 시간이 풀로 꽉 차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내 친구가 나오고 시간표가 달라요. 우리 고등학교까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내 짝꿍하고 나오는 시간표가 퍼펙트하게 100%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똑같이 배워요. 근데 대학교 들어가서 수학 신청하는데 전공 필수야 어쩌면 똑같겠죠. 근데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는 순간 선택권이 달라지죠. 시간표가 달라지죠. 그리고 내가 수업 시간에 강의실을 찾아다녀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학교라는 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미지가 막 다르죠. 그렇죠? 다르잖아요. 그 다르다고 하는 것이 결국 뭡니까? 그때그때 맞는 어떤 방식들이 필요한 거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기초를 배워야 되니까 한 분에게서 다 배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때가 좀 지나면 이제 한 분에게 다 모든 게 충족될 수가 없으니까 좀 더 깊이를 위해서 또 여러 선생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단계 되니까 이제 드디어 내가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되죠. 생각하면서 하는 게 일반적인 주입식 공부가 아니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뭘 공부해야 되는가?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내가 잘하고 싶은 게 뭔가? 내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하라는 거죠.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차별화인데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 직장생활을 하게 되고 생활을 딱 하게 되면 그보다 더 자유도가 올라가야 될 거고요. 그보다 선택의 폭이 넓어져야 될 거고 미래에 대해서 어떤 겁니까? 과거에 내 자신을 붙잡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로 가서 공부하시오. 이게 안 맞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까지 왔는 사람이 초등학교식, 중학교식, 고등학교식, 대학교식. 자, 2013년 앞을 미래 보면서 1990년식, 2000년식, 2003년식 이래갖고 미래가 되겠어요? 아니죠. 그것은 지금까지 논리죠. 벗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 성공 단절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과거의 노력과 성공과 그 찬스와 기회 때문에 오늘이 왔다는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끝이야. 감사합니다. 끝. 이제부터는 출발. 우리는 다시 새로운 학교에 입학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학교에 입학하는 거예요. 새로운 미래 또 학교에 입학하는 거예요. 이제는 입학할 때 드디어 뭔가 자기들 나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죠. 아까 앞에 대학교까지 면 전공 필수와 선택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새로운 학교는 선택만 있는 거예요. 필수가 없어요. 그쵸? 선택만 있는 학교에 우리는 새롭게 입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당신 뭐 할 거예요? 이렇게. 당신의 내일의 24시간을 뭐로 채울 거예요? 당신의 이달에 오늘부터 앞으로 한 달 뭐로 채울 거예요? 당신의 오늘부터 올 연말까지의 미래를 뭐로 채울 거예요? 그 선택을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그죠? 그걸 생각해서 가라는 거죠. 근데 그 현재 미래의 선택은 절대로 과거의 성공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다 나름대로 발전해온 관계잖아요. 그 미래를 또 발전해갈 사람이 과거를 뒤돌아보고 과거식으로 낸 그랬어. 내 고등학교, 내 고3 때 어떻게 공부한지 너 알아? 그러니까 대학교 갔지요. 잘하신 거네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때 고등학교 3, 고3 때 참 수고했어요. 잘했어요. 그렇잖아요. 인정해 주게도 그렇지만 어떻게 지금 당신 미래를 설계하면서 고3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3 때 시도 그거 맞는 거예요. 그거 됐어요. 그냥 예, 잘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미래는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절대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좀 나쁘게 말해서요. 과거 자랑만 하고 과거 성공 사례만 주장하는 사람하고는 이야기를 많이 안 해야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짧게 이야기 끝내라 이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보고 과거는 반성이고 교훈일 뿐이죠. 그렇지만 결정은 미래는 새롭게 하는 거예요. 과거는 참고사항, 그죠? 가로 속에 있는 숫자예요. 머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 주변에 과거에 얽매여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10분 중에 9분이나 그래요. 그래서 쓰는 용어가 뭐냐면 세대교체가 필요해요. 내 자신의 세대교체가 필요해요. 내 자신의 사고를 바꿔야 돼요. 그렇죠? 내 자신에게 쉽게 말해서 미래의 모든 의사결정을 과거의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미래를 판단하지 말고 그동안 뒤돌아보면서 오케이, 그죠? 오케이, 딱 하고 이제 미래는 빈 마음으로 백지, 백지장에다가 그렇죠? 그림 그린다 생각으로 그럼 미래 그림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보라는 게 그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과거를 벗어나야 돼요. 왜 과거를 벗어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미래는 과거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이에요. 또 과거의 성공 사례가 미래의 성공 사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성공 사례가 도리어 그대로 똑같이 한다면 구식이기 때문에 미래는 실패 사례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 합니까? 과거의 성공에 얽매이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세 번째입니다. 장기간 거래한 거래처와 그 다음에 그 체인들을 변경할 결단하라 이거야.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매우 좋은 단어가 뭐냐면 안정감이라는 단어예요. 안정감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단골이라는 용어예요. 그렇죠? 우리가 일하는 과정 속에 오늘까지 싸우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됐겠습니까? 축적의 결과 있고 인맥이 있고 다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드디어 어떤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내가 오늘까지 싸워오는 동안에 많은 과학의 축적의 결과로 오늘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로서 오늘이 딱 왔어요. 근데 미래를 딱 가려고 하는데 드디어 뭐 합니까? 전통이, 단골이 앞으로 가려는 내 발을 붙잡고 스톱시키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 하나 소개할까요? 전 세계 많은 기업마다 기업 환경이 달라요. 그 중에 한 가지 지금은 없어진 회사예요. 슈라페카도 합병됐으니까 컴팩 컴퓨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컴팩 컴퓨터라는 회사가 사업을 하는데 모든 게 기반이 약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컴팩 컴퓨터가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 때 당시에 최고의 경쟁업체가 IBM이었어요. 근데 IBM은 역사가 100년 된 회사예요. 그러니 컴팩 컴퓨터 역사가 매우 짧은 회사가
100년들 회사하고 경제업체하고 싸우려고 보니까 모든 게 약하죠. 그래서 컴팩컴퓨터는 사업을 어떻게 마이블을 제낄까 해가지고 드디어 뭡니까? 전문가 패밀리를 만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혼자 힘으로는 못 이기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뿌리가 약하니까. 그래서 먼저 그 뿌리가 깊은 사람들 있잖아요. 다 한 가닥 하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팀을,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팀으로 대응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유통망이었어요. 도매점이나 도매상, 소매상들 있잖아요. 그 유통하는 걸.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말하죠. IBM은 역사와 전통이다 보니까 자체 네트워크망이 싹 판매망이 구축되어 있거든요. 근데 컴팩컴퓨터는 자기 힘이 약하니까 조사를 분석해가지고 각 지역마다 최고의 유통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도매상, 소매상들을 규합하고 임명하고 팀을 만들어서 드디어 이제 뭐 전국 판매 무슨 지점장 회의 뭐 이런 것들 개최하면서 근데 좋은 사람을 선정해갖고 쫙 했더니 각각의 자기 기량이 좋으니까 성과를 많이 내준 거예요. 많이 팔아준 거예요. 그래서 컴팩컴퓨터 자체로 해서는 판매력이 매우 약했지만은 판매 전문가들을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같은 그룹 팀을 만들어가지고 판매망을 만들어요.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대응을 해갖고 어느 날 IBM은 제낀 거예요. 성공했지요. 여러분 그러면 컴팩컴퓨터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판매망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죠. 내가 어려웠을 때, 내가 힘이 없을 때, 실력이 없을 때 이 사람들 덕분으로 내가 오늘이 왔다. 그런 마음이 안 들 리가 없지요. 그 다음에 거꾸로 판매망에 관계된 사람도요. 어떤 말이냐면 저 컴팩 그렇잖아요. 실력도 하나도 없는데 판매 빵점인데 내가 도와줘서 오늘이 온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피착 안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아주 결속력이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전자상거래 시대가 온 거예요. 온라인 시장이 온 거예요. 뉴 트렌드에 온라인 시장이 왔는데 온라인 시장은 사이트 만들면 끝인 거예요. 사이트가 판매를 하는 거예요. 델 컴퓨터가 그걸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델 컴퓨터 만들었어요. 시스코도 만들고 이제 드디어 전자상거래 시대가 딱 만들어져서 홈페이지에서 주문받고 판매하는 것이 딱 되는 순간 델 컴퓨터는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아예 판매망이 없으니까 홈페이지로 딱 델 컴퓨터 사업을 딱 시작했는데 컴퓨터도 딱 시대의 흐름을 보니까 트렌드를 딱 보니까 뭐가 됩니까? 우리도 해야겠네? 당연히 읽어지는 거죠. 그래서 홈페이지를 딱 만들려고 하고 딱 하려고 하니까 누가 브레이크를 걸어요? 단골이, 우리 판매망이. 그거 하면 내 몫은 뭐지? 그렇잖아요. 새로운 유통망이 생긴 거예요. 새로운 미래 트렌드만 유통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대리점장 회의를 딱 하잖아요. 근데 대리점장 회의하는데 컴퓨터 이제 마케팅 팀에서 저희가 이번에 홈페이지를 강화하고 사이버로 이렇게 좀 주문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런 것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등등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딱 했을 때 그 자리는 모든 판매망에 관계된 모든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왜? 내 자리가 없어지는데. 나를 통해서 물건이 판매가 돼야지 내 매출이 발생하고 이익이 생기는 건데 나를 안 타고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전자상거래 시대돼요. 그래서 드디어 뭐 그것 때문에 회사가 어떻게 되냐고 그 비중이 커졌거든. 앞으로 50%는 온라인 마케팅에서 매출이 발생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컴퓨터의 판매망 쪽에서 부정적 생각이 된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드디어 결단을 했어요. 뭐라고 결단합니까? 컴퓨터 전자상거래 하지 마라. 이렇게 판매 점장 회의에서 결정해버린 거예요. 판매 점장에서. 그래서 컴퓨터는 그 말을 거절할 권리가 없어요. 거절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한 통속이, 우리 같이, 우리 이제 좋은 말로 써볼까요? 망해도 같이 망하고, 살아도 같이 살고, 흥하면 같이 하고, 뭐, 다 우리가, 뭐 이런 분위기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실까요? 다 망했습니다. 시대는 전자상거래 시대인데, 오래된 단골을 버리지 못해서, 같이 망해요. 같이 망해요. 그래서,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까? 과거의 단절 중에서요, 오래된 장기 고객에게 거래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에 내가 성공했던 것은 누구 덕분이라고 말한 거 있잖아요. 그 덕분이라고 말하는 것이 미래에 마인드가 있고 가치가 있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그건 좋은 거죠. 근데 그 중에 발목 붙잡는 단골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을란다. 나는 가기 싫어. 나는 그런 변화 싫어. 귀찮아. 나는 그렇게 안 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그 중에 한 명 있지 않겠습니까? 나랑 같이 가까운 사람이 10명이 미쳐서 회의를 하는데 6명은 그래 맞아 시대가 바뀌는 것 같아. 우리 모두 그렇게 변신하자. 바꾸자고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100%는 아니겠죠.
그중에 몇 명 있잖아요. 3명, 4명, 10%, 20%, 30%는 뭐라 했어요? 아, 그렇게 하지 마. 우리 그렇게 안 해왔잖아. 왜 바꾸려고 그래? 아, 귀찮아. 나는 그렇게 안 하겠어. 아, 그냥 안정적으로 해. 안정적으로 해. 이런 사람 목소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때 우리는 어떤 의사결정 할 겁니까? 이 말이에요. 그죠? 그때 헤어지는 것도 감수해라는 거예요. 감수하라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벗어날 것도 감수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나의 성공을 위해서 감사했는 모든 제목이 있지만은, 장기간 거래했지만은, 이제는 뭐죠? 헤어지는 준비가 필요하죠. 여러분, 어느 조그만 중소기업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창업할 때요. 창업할 때 아무도 우리 회사에 취직하지 않아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1번, 월급이 너무 짜요. 뭐 월급 줄 게 없어요. 두 번째, 미래가 보장되질 않아요. 그리고 아무도 안 알아줘요. 조그만 벤처기업 창업했는데 누가 알아줍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있는 줄 모르는데. 그래서 A급 아주 스타 같은 인물이 그 조그만 이름도 없는 벤처기업 월급 최저임금 준다는데 누가 들어오겠어요? 근데 그러한 나를, 내가 그런 조그만 창업했을 때 그러한 나를 그래도 의리 있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충성스럽게 함께 일했어요. 그 노력의 결과로 회사가 커졌어요. 이제 규모가 커졌어요. 직원도 많아졌어요. 직원도 몇십 명 되기 시작했어요. 매출도 커졌어요. 그런데 창업 동지가요, 영어도 할 줄 모르죠. 수학도 할 줄 모르죠. 마케팅이나 영어도 모르죠. 그렇잖아요. 자, 고객과 상담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지요. 그렇잖아요. 근데 창업 동지인데요. 직급은 내가 사장이고 그 친구가 부사장인데. 그렇잖아요. 그럼 부사장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문제예요. 어떻게 의리상 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버릴 수가. 미래를 정말 창조하기를 원하는 사람 같으면 아름답게 헤어지는 거 있잖아요. 아름답게 헤어지는 거.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거. 그렇죠? 아름답게 헤어지는 거. 적이 될 수는 없지요. 그다음 공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오늘까지 우리가 같이 수고해서 오늘까지 온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 같이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냉정히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사람이 분명히 있겠죠. 함께 갈 사람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헤어져야 할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단골. 그렇죠? 나는 죽어도 같이 못 가 하면 그럼 같이 안 갈까? 이 문제야. 거기서 우리는 뭐합니까? 장기간의 거래관계를 하더라도 의리가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비즈니스의 미래를 위해서는 뭐합니까?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적절한 애우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름답게 헤어지기. 우리는요, 지금 현재 하는 모든 일이 영원할 거로 생각해요. 그러나 너무나 슬픈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제가 하고 있는 제 일이 아무리 행복하고 마음에 들고 제가 제 회사에 제가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100년 후에도 대표이사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렇죠? 100년 너무 길게 말했죠. 50년 후에 내가 대표이사 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것도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어느 때가 되면 저는 모든 걸 내려놓고 물러나야 되는 것이 지극히 상식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원히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시간의 이제 타이밍이 언제까지인가 봐야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내가 영원히 못 간다 하면 나와 같이 일하는 모든 동료, 나와 함께 말하는 고객, 나와 함께 일하는 협력업체, 나와 같은 파트너, 직원 모두도 영원성은 없는 거죠. 다만 적절성이 있고 타이밍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즈니스를 할 때 미래를 창조하려면 과거에 얽매이지 마라. 그렇죠? 과거에 얽매이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장기간 거래했던 단골들 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오늘 내가 있거든. 정말 감사한 사람들. 감사는 감사한 거죠. 그리고 보상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잘 애우도 해야 되겠네요. 모든 게 덕스러워지고 아름다워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의거해서 거기서 이루어진 대화 가운데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지혜가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합니까? 함께 내가 그걸 설득해가지고 같이 말해야 되긴 되겠지만, 그렇죠? 그러나 설득이 안 되고 파라다임이 다르고 미래에 적합하지 않는 동료나 협력업체나 단골이나 고객이 있을 경우에 이제 드디어 뭔가 아름답게 헤어지는 것도 연구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지 새로운 미래에 내가 한 발을 내딜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과거를 벗어나려면, 현재의 트렌드를 벗어나려면, 그죠? 너무 멀리 가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발목 받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너무 멀리 가 있지 않는가? 뭐냐면 당신 너무 엉뚱한 것 같다. 왜 거기까지 가?
야, 조금 하는 건 좋지만, 조금 변신하는 건 좋지만, 거기까지 너무 많이 간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우리 쓰는 말이죠. 너무 앞서간다. 너무 멀리 갔지 않느냐? 라는 말도 우리가 하죠. 그럼 우리가 주춤하지요. 뭐냐면 내가 어느 순간 누구를 만났어요. 그리고 누가 아이디어를 말했어요. 그 말 딱 듣는 순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미래를 도전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뭐 일을 딱 벌리니까 바로 옆에 가까운 측근, 가까운 사람들이 나한테 이제 한마디 하는 거면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니야?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니야? 그쵸? 이런 말 하면 우리가 주춤하죠. 주춤하죠. 그래서 스톱하죠. 그리고 하고 다시 끌어당기죠. 그래서 우리가 뭐합니까? 개선을 하지만 혁신을 안 하죠. 개선. 조금 좋게는 만들어요. 다시 말해서 아까 말했던 그 연장선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긴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을 못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미래는 뭐죠? 어떻게 할 필요가 있고 멀리 가서 끌어서 현재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필요가 있다는 거냐면 현재에서 스텝 바이 스텝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현재의 어떤 점진적 전쟁이라면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몸을 확 공기에 붕 떼갖고 저 타임머신 타고 미래를 탁 가가지고 미래에 가가지고 딱 보니까 현재의 모습 갭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가서 현재를 끌어당겨라 이거예요. 미래에 가서 현재를 끌어당겨라 이거예요. 그런 자세.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멀리 가는 거예요. 멀리 가서 보니까 현재하고 너무 갭이 커요. 그래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현재의 모습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멀리 가서 미래에 가서 당겨야 돼요. 멀면 가깝게 만들면 되죠. 갭을 줄이면 되는 거죠. 그죠? 우리의 미래의 사상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야지 그 멀리 간다는 말이 엉뚱하단 말이에요. 남들이 보니까 참 그 사람 엉뚱해요. 그죠? 참 그 사람은 별나요. 참 그 사람은 정말 독창적이고 창의적이에요. 이렇게 비꼬듯이 말하잖아요. 비꼬듯이. 이제 좋은 말로 말하는 게 아니고 참 창의적이에요. 그 말이 뭐입니까? 참 너무 멀리 갔다 그 말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야지 새로운 시계가 우리 가운데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요. 이게 정답에 가까운 말인데 제가 생각할 때 특이한 3%의 고객의 귀를 기울여라. 특이한 3%. 이게 뭐냐면 미래의 시드, C를 말해요. 미래를 내가 누구랑 함께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요즘에 아주 유행하고 있는 경영혁신 기법 중에 한 가지가 CRM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 개선, 고객과의 관계 개선. 어떤 컨셉이냐면요. 고객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고객과 공동 개발하는 거예요. 고객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만들어 고객에게 이거 어때요? 이거 사세요? 이거 좋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고객의 사전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고객이 뭐라고 하냐?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서 이건 말하신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너무 크잖아. 좀 작게 만들어서 그러면 이 정도 돼요? 아니 그건 너무 작은데? 그럼 이렇게 그래서 고객과 상의해가면서 물건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CRM이라고 그래요. 관계 개선. 그래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고객과 나를 분리시키지 않고, 그렇죠? 아까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을 고객과 우리가 남이가 이런 정서 속에서 미래의 시장을 개척하라는 거예요. CRM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고객 관리하라는 거예요. 관계 개선을 하는 거죠. 매우 친밀하고 긴밀하게 모든 걸 함께 상의하면서 미래를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특이한 3%의 고객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고객은 매우 많겠지요. 근데 그 고객 중에 보면 정상치가 있고 이상치가 있지 않겠어요? 오른쪽에 멀리 가 있는 고객이 있고 왼쪽에 멀리 가 있는 고객이 있고 대부분 평범한 고객이 있고 우린 정서적으로 가운데 있는 고객이 마음에 들어요. 편해요. 안정감 있어요. 양쪽은 좀 부담스러워요. 너무 오른쪽으로 가도 좀 부담스럽고 만나면 부담스러워. 맨 위쪽 가도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그런데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려면 오른쪽에 멀리 가 있는 특별한 3% 있잖아요. 를 한번 만나서 신중하게 의견 들어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여러분 제로에서 시작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 아이디어와 창의력이라는 것이 0에서 1을 만든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실마리가 있으면 0.1이 있으면 0.5가 되고 1.0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싹을 틔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핸드폰 속에 보면 나와 고객 같은 사람 명단이 좀 있다고 가정합시다. 몇 명을 가정할까요? 300명이라고 합시다. 300명 명단을 한번 내가 쭉 적어놓고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평가하면 300명 중에서 300분 중에서 제가 250분 정도는 부담이 없을 거예요. 정서적으로. 나 같은 사람이니까. 우리 쓰는 속담이죠. 유유상종. 다 나 같은 사람, 그러니까 서로가 마음이 잘 통해요. 그런데 300명 명단 중에서 한 50명 정도는 좀 껄끄러워, 좀 말이 잘 안 통하는, 그쵸? 참 이해가 어려운 분들이 좀 한 10% 20%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 나오겠죠. 그러면 그 명단을 별도로 리스트를 뽑아놓고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야. 특이한 3%를 골라보는 거야. 그쵸? 현재 내가 접촉 가능한 사람 중에서,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특이한 3%를 만나는 거야. 찾았죠? 3% 맞으시잖아요. 그러나서 우리가 특별한 시간을 내가지고 배려를 해가지고 만나서 차 한잔하고 식사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마음으로 들어보는 겁니까? 우리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수 없을까 하는 관점에서. 내가 그동안은 당신을 매우 특별한 사람으로, 특이한 사람으로, 나하고 안 맞는 사람으로, 별도 세상, 딴 세상 사람으로 내가 생각해서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오늘 이 시점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런데 미래 시대는 혹시 당신과 함께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내가 내 태도와 생각을 바꿔가지고 당신과 미래를 만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 그럴 여지가 있을까? 당신은 미래를 어떻게 생각해요? 당신 일을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세상에 정말 특이한 사람 많습니다. 제가 엊그저께요. 어느 카탈로그를 하나 얻었어요. 카탈로그 얻었다기보다도 읽어봤어요. 저는 제 머릿속에요. 이게 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규정이. 어떤 사람이 가게를 한대요. 가게를. 어떤 사람 가게를 한대요. 근데 2층 집에서 가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1층 집에서는 뭐 하냐면 옷 같은 걸 판대요. 옷 같은 걸 파는데 옷만 파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많이 팔더라고요. 주로 뭐냐면은 화분 같은 것도 팔고 무슨 화분에 부삭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팔고. 그럼 가게, 그러니까 1층은 가게래요. 그치? 1층 가게예요. 근데 2층에 올라가면은 옥상 정원이 있는 거예요. 테라스가 있고 촉상이 있는데 그 옥상 정원에다가 화분도 심어놓고 식물 같은 거 심어놨어요. 자, 이제 거기까지 상황 이해되죠? 근데 어떻게 하냐? 이제 그 가게 커피숍이나 그 1층에 가게 샵이라고 할까요? 오는 사람이 1, 2층을 마음대로 드나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층에서 화분 보고 골라서 하나 사가지고 2층에 올라와서 마당에 있는 것 중에서 골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부사업으로 가지고 화분에 담아가지고 딱 자기가 메이드해서. 우리 꽃가게 가면 화분을 어떻게 사요? 그냥 이미 다 만들어진 걸 사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자 가게 가가지고 가게 가서 뭐 하냐면 화분도 고르고 부삽도 고르고 고른 걸 가지고 2층에 올라가서 세워라 가거라 하고 천천히 앉아서 장난치다가 담아봤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엎어서 다시 심고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에 들어 꼭 골라서 하면서 그러면서 그것도 놀이 삼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렇게 해서 장사를 한대요. 제가 고전적 사고라서 그렇게 해서 매출이 얼마 되나? 그렇게 해서 효율이 되나?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가 되나? 그쵸? 어제 제가 그 카탈로그 소개서를 보고 어떠세요? 참 특이하다. 참 특이하다. 제가 그래서 저는 거기에 가고 싶지 않아서요. 개인적으로 가고 싶지 않아서 저한테 준 자료를 그냥 줬어요. 그냥. 주면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서 제가 만난 사람들에게 그거 나눠주면서 한번 가보시라고 그랬어요. 한번 가보라고 했어요. 매우 특별하죠. 특이해요. 이 세상에 정말 특별하고 특이한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분 카탈로그 내용을 딱 보니까 상당히 뭔가 이렇게 나름대로 철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뭐 컨셉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뭐 해요. 한 가지로 정의되질 않아요. 완전히 퓨전인 것 같아요. 완전히 융합인 것 같아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딱 봐가지고 그런 게 이게 현재 비즈니스의 어떤 모델로 봐가지고 설명되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한테 카탈로그를 준 사람에게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질문을 참 많이 해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렇죠? 근데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브랜드 가치를 올립니다. 글쎄 이렇게 하면 브랜드 가치 어떻게 올라가? 못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 우리 주변에 특이한 사람이 있어요. 특이한 사람이 있죠. 특이한 3%와 미래를 함께 가는 거예요. 저는 그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한 것은 폄하할 생각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건 분명히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시도하고 있는 것을 잘 들여다보면 내 분야에 내가 새로운 시도를 뭘 해야 될 거에 대한 분명히 아이디어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저는 100% 공감해요.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서 내 주변의 사람에게서 특이한 3%를 찾아내야 돼요. 그렇죠? 찾아내고 평소에 나는 특이한 이야기 우리 유유상종 안 만났어요. 시간도 안 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니까 내가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새로운 재창조를 위해서 뭐합니까? 특이한 3%에게 특별히 연락을 해서 한번 만나봐야 돼요. 한번 만나봐야 돼요.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하면은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그 사람의 생각과 이야기를 막 할 거 아니겠어요? 나는 접하지 못한 생각, 그 사람 환상 속에서 그렇죠? 미래를 하면서 막 자기 나름 정의해가지고 막 설명하죠. 그 말 가만히 들어보고 이제 판단해보는 거죠. 아 그래? 그 말이 맞나? 정말 그럴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정말 그렇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절대적으로 0에서 1 만드는 건 어려워요. 근데 실마리가 있으면 우리는 발전시켜 갈 수 있어요. 특이한 3% 고객은 나를 새로운 세상으로 안내해주는 안내자가 돼요. 도우미가 돼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특이한 3%를 찾아야 되고 그걸 만나야 되고 귀를 기울여서 그거 함께 해야 된다. 지금까지 말한 걸 근거로 해서 6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개척되지 않는 시장을 잊지 말라. 개척되지 않는 시장, 신시장 그걸 뭐라 합니까? 블루오션. 그렇죠? 현재 우리가 영역 속해 있는 것은 레드오션. 여러분 우리 한국이요. 땅이 좁잖아요. 그리고 정보가 많아요. 우리 서로 이게 관계성이 매우 긴밀하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요. 어느 집이 맛집이 장사 잘 된다. 소문 나잖아요. 금방 그 200m 반경에 10개가 생기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토탈로는 매출이 올라가요. 그 지역이 유명해졌으니까. 그런데 각 가게의 매출액은 반토막 나는 거예요. 이게 레드오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누가 어디서 뭘 사업하더라도 다 달라붙어 보내요. 좀 다 두면은 좀 돈도 벌고 좀 할 것 같은데 뭐 그냥 좋다니까. 다들 뭐 혈안이 돼가지고 뭐 신규 아이템 찾고 있는 거예요. 어디 뭐 돈 되는 거 없을까, 좋은 거 없을까 막 들어가다가 뭐 소문 듣고 하는 순간 쫓아가가지고 나도 이래버리는 거예요. 뭐 자본주의고 자유 경제인데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다는 걸 막을 방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좋아 보이는 블루오션도 소문나고 알려져서 내가 돈 벌었다 하는 순간 바로 빠른 시간에 레드오션으로 둔갑하고 마는 것이 현실 세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이곳에서 미래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독야청청 해야죠. 독야청청이 뭡니까? 아무도 안 간 곳에, 따라올 수 없는 곳에 혼자 가야죠. 가서 거기서 깃발 따는 거죠. 내가 깃발 따는데도 남들은 인식도 못 하죠. 그리고 안 가고 싶어 하죠. 왜 거기 가서 그거 가려고 그래? 나는 싫어. 이런 영역이 개척되지 않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되지 않은 시장은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시장이고 영역들을 말해요. 그 영역에 가서 내가 깃발을 꽂는 거예요. 근데 깃발을 꽂는데도 불구하고 관계된 모든 사람이 그걸 쳐다보면서도 안 따라와요. 왜? 그건 미지의 세우고 리스크가 커 보이고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현실에 안주하고 싶지. 그렇죠? 너무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미래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 남이 안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비즈니스 기회가요. 사실은 새로운 영역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제가 두 가지 이야기 해볼 테니까 맞는가 보세요. 자, 두 가지의 트렌드가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자, 보세요. 1번. 앞으로 대한민국이 경제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레저 쪽이 계속 발달해 가요. 옛날에는 먹고 살기에 바빴는데 요즘에 보면요. 오늘 토요일 날 비가 오니까 고속도로가 괜찮아요. 도로가. 오늘 비만 안 왔더라면 전 국민 다 벚꽃 축제 가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꽉 막힐 것이 확실해요. 그렇죠?
요즘에 관광지에 가면 콘도들 있잖아요. 펜션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리조트들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왜? 미래는 레저 시대니까. 미래 레저라고 하는 것은 계속 시대죠. 자, 우리 모두가 트렌드를 보고 있어요. 뭡니까? 아, 미래 시대는 지금보다 더 많이 레저를. 그 사람들이 일하는 거, 돈 모으는 것보다도 나름대로 이제 즐겁게 생활하는 것들, 재밌게 생활하는 것들, 돈 쓰는 거에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뭡니까? 옛날에는 알뜰살뜰 해가지고 집 장만하기 전까지 차도 안 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차 사는 거 포기하고, 아니, 집 사는 거 포기하고 차부터 사요. 그쵸?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 레저라고 하는 게 유행이 됐어요. 레저가 유행되니까 드디어 옛날보다는 리조트나 펜션이나 콘도 같은 것들이 더 많이 생겨요. 모든 관광지에서. 그거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어느 관광지에 새로 펜션 하나 오픈했습니다. 리조트를 오픈했어요. 홍보가 필요하죠. 마케팅이 필요하죠. 이름 있는 대기업 계열사의 콘도, 펜션, 리조트는 유명세가 있으니까 검색도 잘 될 수가 있고 찾아갈 수 있는데 새로 누가 어느 관광지에다가 새로 집 하나 지었어요. 누가 찾아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곳에 방문하면 거기에 모든 그 사업을 시작했던 모든 사람은 마케팅과 영업과 판촉과 홍보에 매우 관심이 높겠죠. 다 이해할 수 있죠. 누가 내 좀 장사해줬으면 좋겠다. 누가 내 것 좀 팔아줬으면 좋겠다. 우리 회사, 우리 리조트, 우리 가게 잘 알려줬으면 좋겠다. 소문냈으면 좋겠다. 그런 니즈는 팽배합니다. 어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전국의 관광지를 돌아다니면서 새로 생긴 리조트, 이거 없었는데 생겼네? 가서 보니까 마음에 들고 좋아요. 그럼 그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제안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발이 넓은 사람인데요. 제가 소개해주면 어때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당연히 찬성이죠. 소개비도 5% 10% 준다 하겠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전국의 리조트를 돌아다니면서 새로 생긴 리조트, 새로 생긴 펜션, 콘도를 찾아간 거예요. 새로 생겼다는 것은 보다 신시로 잘 만들었다는 걸 의미해요. 좋아 보여요. 그렇죠? 좋아 보이는데 제가 그곳에 가서 계약을 했어요. 뭐라고 계약했습니까? 당신은 영업부장 하겠다 그 말이죠. 세일즈를 대행해 주겠다. 내가 당신들 물건 소개해 주겠다. 팔아주겠다. 대신 내가 소개해주면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나한테 수수료를 줘야 될 거 아니냐 라고 제안했을 때 아마 다 오케이 할 거예요. 자, 파트 1 끝냈습니다. 파트 2. 우리나라 대기업에요. 이제 대기업의 모든 상황이 어떻게 하면 직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관심이 있어요. 복지 향상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직원들을 더 이렇게 잘해줄까 해갖고 많은 복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복지의 메뉴가 매우 소박했어요. 보너스 많이 주면 돼요. 저희 회사는 보너스 연간 몇 프로 줍니다. 옛날엔 400%, 이제 600% 줍니다. 옛날에 400%, 지금은 1200% 줍니다. 드디어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마일리지 제도라고 해가지고요. 뭐 포인트도 쌓기도 시작하고 다양한 메뉴들을 이제 선택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여행을 어떻게 갈 수 있도록 한달지, 아니면 어떻게 외식을 어떻게 하게 한다, 여러 가지 많은 타임 메뉴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선택하도록 해줘요. 그러면 회사에 인사, 노무, 총무, 사원의 복지를 담당하는 담당자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 담당자는 어떤 힘의 기대치가 있냐면요. 우리 직원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좋게 서비스하는 무슨 복지제도가 없을까?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럼 그 관심 중에 한 가지로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고 생각합시다. 어떤 아이디어냐면 새로 생긴 좋은 콘도에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직원들이 원하는 날짜만큼 원하는 시간에 이렇게 여행 갔다 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펜션 같은 거, 콘도나 리조트 같은 걸 잘 계약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일정 범위 내에서 한 달에 며칠을 쓸 수 있도록 하네요. 콘도 회원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제도 같은 거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대기업의 큰 콘도나 펜션, 리조트는 집중적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서비스 퀄리티가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름 휴가 때라 한 번에 동시에 몰려버리니까. 성수기는 성수기가 되고, 그렇죠? 이런 거예요. 서비스 퀄리티에 대해서 좀 불만스러워졌어요. 그러면 제가 또 이제 두 번째 스테이지니까 어느 대기업에 가고 인사, 노무, 총무 담당자, 복륜 담당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요, 여행을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구합니다. 제가 귀사의 직원들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딱 맞는 리조트나 펜션이나 그런 레저에 대한 거 있잖아요. 그걸 내가 딱 하고 서비스를 맞춰가지고
당신이 돌아다녀야 될 것을 내가 다 돌아다녀고 아주 퀄리티 좋게 메뉴를 만들어서 내가 줄 테니까 하실랍니까? 내가 당신 일을 거들어 주겠습니다. 당신 바빠서 못 돌아다니잖아요. 당신 대신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제가 돌아다니겠습니다. 이럴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대기업의 총무 인사노무 담당자가 뭐합니까? 좋아하겠네요. 자기가 그래서 한번 가봐야 되는데, 답사를 가봐야 되는데, 돌아다니시면서 한다 했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두 개를 이제 매칭합니다. 매칭해요. 저는 대한민국의 대기업으로부터, 큰 조직으로부터 복리후생 담당자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의 펜션과 콘도와 레저에 관계된 것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서 위탁을 맡았어요. 그 다음에 나는 대한민국 모든 관광지에 새로 생긴 정말 시설도 좋고 장점이 있는 그곳에 내가 뭘 맡았어요? 영업부장을 맡았어요. 영업대행을 맡았어요. 그럼 내 방에 앉아서, 그쵸?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죠. 짜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딱 짜가지고 프로포즈를 하는 거죠. 그러면 대기업에서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겠네요. 업무 대행을 해줬으니까. 아웃소싱해서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놓은 곳에서 또 양질이잖아요. 이거 제가 이거 다 돌아가니까 하는데 시간 엄청 많이 든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사실이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딱 해서 어레인지를 해가지고 대기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또 그렇게 해서 일이 이루어지니까 직원이 드디어 그 계약에 의거해서 방문해서 일을 하게 되니까 영업이 이루어졌으니까 여기도 수수료 받고 양쪽으로 수수료 받을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3년 전에 그 일을 시작해가지고 대기업 5군데를 계약했는데 한 곳에 계약금이 한 10억씩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대기업이니까. 5곳 계약했더니 사업 첫 해년도에 50억의 매출을 딱 올렸어요. 2년 전에 소문이 좀 나니까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더 많이 해서 15군데가 해줬어요. 그래서 150억의 매출을 했어요. 그러더니 작년에 30여 곳을 해가지고 300억의 매출을 했어요. 올해 저를 만나서 게 올해는 적어도 1000억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네요. 자기는 좋아하는 게 여행을 좋아해요. 정보의 시대예요. 자기는 하드웨어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 남들이 하드웨어 다 투자하는 거죠. 그렇죠? 시대가 변하고 있잖아요.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어떤 요구사항이 계속 키면는데 그 직원들이 그걸 100% 수용하기에 한계가 있어서 아웃소싱의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또 이쪽도 생기는 그걸 잘 내가 정보 수집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죠. 근데 그러한 비즈니스는 과거는 없었다 그 말이죠. 왜 없었을까요? 과거 대한민국 먹고 살기 힘든 무슨 레저가 있고 펜션이 있고 콘도가 있고 리조트가 있냐 이거 없었다 이거. 그 과거에 당장 직원들 월급 많이 주고 그것에 바빴지 복리후생 차원에서 뭐 콘도 리조트 찾아줄 생각은 없었다 이거예요. 근데 현재와 미래는 존재하는 거죠. 과거는 없었지만 미래는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걸 착안해가지고 비즈니스를 시작했어요. 사업 당연히 잘 되죠. 그죠? 여러분, 과거에 없었던 시장은 현재와 미래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내가 갖고 잘하는 나의 장점이 뭔가 생각해서 동굴고 서로 봐서 양쪽을 매칭하게 되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생길 수 있는 것이 무한정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골라내가지고 찾아내가지고 도전해줘요. 그래서 뭐합니까? 개척되지 않는 시장에 도전하고 찾아보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쪽에 가라라고 하는 것이 6번째. 7번째는 새롭게 구성된 소비자층을 찾아라. 새롭게 구성 소비자층. 아까 말했던 것은 개척되지 않은 시장이라고 했는데 영역이라고 해요. 사업 영역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직업이 없었어요. 근데 현재와 미래에 생기는 직업이 여기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새롭게 구성된 소비자층을 찾아라. 과거에는 없는 계층이 있었어요. 근데 시대가 바뀌어가니까 새로운 계층들이 생기고 새로운 세대가 생기고 그룹이 생겨지고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쪽에 새로운 계층의 서비스가 창출이 필요한 거죠. 옛날에 없었던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럼 그 모임의 대상으로서 도와주는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은 또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를 보지 말고 미래 시대에 어떤 모임이 만들어지고 있고 어떤 그룹이 만들고 어떤 계층이 생기고 있고 어떤 것이 생긴가. 과거에 없었던 게 뭐가 생기는가를 사람을 주목해가지고 모임을 주목해가지고 그룹들을 쭉 보면서 그런 영역이 있다면 내가 거기에 도전해가지고 그걸 가야 될 거 아닌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8번째는 변덕스러운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해서요. 변덕스러운 투자자라는 게 뭐냐면요. 과거의 모든 논리는 뭐냐면 여하튼 돈이에요. 돈이에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모든 게 확실하면 좋겠지만 미래가 너무나 불확실하기 때문에 뭐가 될까요? 때가 걸리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합니까? 내가 벤처 캐피탈을 만났다, 투자를 받았다 할 때 미리 잘 선언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약속하지 말라는, 돈으로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3년 내에 당연히 투자한 금액의 10배를 벌어주겠다. 이런 소리는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당신들 투자하는 것은 사업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템 보고 투자하는 거고 나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당신들 투자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업을 갖고 어떤 여기서 뭘 해갖고 매출을 얼마 올리겠다는 그래프 있잖아요. 그걸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런 방향 사업할 거니까 나보고 투자하려면 투자하고 나 믿고 투자하려면 투자하고 나 못 믿고 투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라 이거예요. 만약에 숫자를 약속하고 숫자로 가버리면 내가 숫자의 노예가 되어버리기 시작해요. 이제 무리수 쓰기 시작해요. 빨리 저급하게 송금 내려고 성과 내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일 꼬이죠. 무리수를 두게 되죠.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 투자를 하거나 뭐 할 때 뭐라면 제가 어떤 사람입니다. 저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떤 능력과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종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이런 데이터와 정보를 보니까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잘만 된다면 이렇게 될 것 같긴 한데 내가 뭐 이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다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한 나를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으면 나한테 투자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뻣뻣이 서야 되죠. 내가 꿀리면 안 되죠. 내가 휘둘리면 안 되죠. 사업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업도 사람이에요. 사람이 더 중요해요. 누가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해요. 미래는 내가 개척합니다. 미래는 내가 끌어갑니다. 결과는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걸 믿고 날 투자하십시오라고 해서 투자자에게 휘둘리지 말라요. 그죠? 왜? 미래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너무 많으니까 숫자와 계획대로 절대 될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좌절하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변덕스러운 투자자들. 변덕스러운 투자자는 너무 조급증에 있잖아요. 그럼 이제 당당하게 기다리라 이거죠.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죠? 9번째, 스스로의 결정을 확신하라 그랬어요. 스스로의 결정을 확신하라.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우리가 가지 않는 길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매일같이 결단과 결정 가운데 존재, 선택하는 가운데 존재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 선택되지 않는 길이 있어요. 뒤돌아보니까 아쉬워요. 가다 보니까 팍팍해, 어려워요. 그러면 다시 내가 그때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내가 괜히 이거 한다 해가지고 내가 이직에 빠졌다. 이런 마음이 아쉬움이 생기는 것이 우리 사람 마음에 항상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정답이 뭐냐면요. 주사위는 던져졌고 미래는 어디 가더라도 불확실하고 결정했는데 뭐하려고 뒤돌아보냐 이게. 스스로 결정하게 돼서 드디어 뭡니까? 그쪽으로 결단하고 그쪽으로 올인하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이야기 해볼까요? 공무원 사회에 있는 모든 분들은요. 일반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상사원들을 부러워합니다. 너무 다이나믹해요. 뭐 해외 출장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공무원으로서 1년 내내 가면 해외 출장 5년 동안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누구니까 지난주에 뭐 홍콩 다녀왔다고 그 다음에 뭐 이번 제가 바빠요. 요즘에 제가 바빠서요. 한 달 4주 중에 3주를 밖에 돌아다니는데 이제 여독이 쌓이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말에 대해서 너무나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도 비행기 타서 살고 싶어. 그렇죠? 여러분 공무원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안정적인 가만히 앉은 사람들은 돌아다니는 사람이 너무 부러워 마음에 들어 보이는 거예요. 반대 대기업의 상사원 공무원을 딱 보니까 참 부러워요. 너무나 안정적이에요. 정년이 보장된대요. 나는 3년 5년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투잡 3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남이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남이 커 보인다고 공무원 사람 공무원 다 그만두고 다 상사원 되고 상사 다 그만두고 다 공무원 되고 그렇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지혜로운가 그 말이죠. 우리가 보기에 길거리에 장사하는 사람을 비롯해서 남이 하는 모든 건 쉬워 보여요. 남이 하는 모든 건 쉬워 보여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게 항상 어려워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느낌상에 뭐가 됩니까?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했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우리 마음에 계속 스스로 힘들 때만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바꾸는 게 지혜로운 것인가? 이런 말이에요. 바꾸는 게 지혜로운 것인가? 꼭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쓰는 말이 뭐라 합니까? 일단 자기가 결정한 거 있잖아요. 한 번 더 마음 먹고 확신하라 이거예요. 자기가 결정한 것은 확신하라 이거예요. 그쪽으로 주사위 던져버린 주사위 있잖아요. 무조건 성공시키라 그 말이에요. 본인이 결정했으니까 잘 돼야지요. 그러니까 결정했으면
잘대로 가라 이거야. 결정하면 올인하라 이거야. 반드시 노력해갖고 되는 거야. 인디언 추장은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지냅니다. 인디언 추장이 기우제를 지내면 100% 반드시 비가 옵니다. 왜일까요? 비 올 때까지 기우제 지내니까. 성공과 실패는 무엇일까요? 뜻을 세우고 나서 가다가 힘들어서 멈춰버리면 중단됐기 때문에 실패로 갑니다. 될 때까지 해갖고 이루어버리면 성공이라 가는 겁니다. 선택은 자유예요. 그러나 선택하고 결단했으면 확신하고 올인해가지고 성과를 내라는 것이 미래를 도전하는 지혜입니다. 마지막 10번째. 미친 문화에 만들어라. 미친 문화. 미친 문화는 뭐냐면 제가 요즘에 많은 사람을 만나고 느낀 생각이 딱 한마디 결론을 딱 말하면요. 어떠냐면 자기 하고 싶은 걸 해갖고 성공 안 한 사람 한 명도 없고요. 시켜서 하는 것 중에 성공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너무나 명확해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는 하고 싶지 않는데 당신 그거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떠밀려 가지고 앉아있는 사람 잘 되지 못해요. 성과가 안 나와요. 퍼포먼스나 모든 면에서 약해요. 그런데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나 이거 할래요. 라고 붙잡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 있잖아요. 반드시 그쪽에 일을 이루어요. 그래서 지혜가 뭐냐면요. 남 볼 필요가 없어요. 나는 뭐에 미칠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게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뭐에 미칠 것이냐는 거야. 나의 미래는 내가 어디에 미칠 거냐. 어디에 폭 빠질 거냐 이거야. 거기서 살 거냐 이거야. 미친 듯이 살 거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미쳐야 될 영역. 그건 뭡니까? 남 눈치 보지 말고 남 생각하지 말고 시키는 거 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재미있을 거, 내가 즐거울 거, 내가 그전에서 24시간 잠 한숨 안 자고 있더라도 행복할 수 있는 그 영역이 뭐냐는 거야. 그걸 정하라는 거야. 미치고 싶은 영역을 정하고 미쳐라는 거야.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이 이 책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제가 10가지 설명했지요. 10가지 설명이 뭐냐면 한마디로 설명하면 현상을 타파하고 현재를 내려놓고 새로운 것에 도전해서 새로운 미래를 새롭게 재창조하라. 그죠? 라고 하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파트 3를 보면서 이제 몇 가지 조언이 나왔어요. 그 조언들 간단하게 설명해 볼 테니까 한번 똑같은 말의 반복이니까 들어보시면 정복하지 않으려면 떠나라. 그죠? 정복하지 않을 바에야 차라리 떠나라. 그리고 큰 의미에, 더 큰 의미의 회사와 비즈니스를 창조해봐라. 계속해서 매력적인 제품들을 연구해보고 만들어보고 시도해보고 도전해봐라. 소비자에 대해서 완전 감동에 대한 아이디어를 한번 연구해봐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혁신을 해봐라. 그리고 애매하게 막연하게 합병하거나 합계하지 말고 그냥 분위기 좋다고 하지 말고 성과와 효과를 생각해서 합병하든지 함께 동역을 하고 동업자를 만들어라. 그냥 막연한 분위기상으로 환경이 좋다니까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면 결국 제품과 아이디어도 있어야 되고 고객도 있어야 되죠. 새로운 고객도 창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고객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코멘트들이 있는데 제가 낭독 한번 해볼게요. 1번 당신 자신을 상품화시켜라. 당신이 상품이다. 고객 앞에서. 제품이 상품이 아니고 당신이 상품이다. 당신이. 그렇죠? 내가 만든 물건이 상품이고 내가 상품이다. 리스크 안고 가라. 리스크. 그렇죠? 미래에 대해서 리스크를 안고 가라. 그리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개척자의 정신을 가져라. 그리고 소비자와 고객에 집중해라. 그리고 재능 있는 인재를 찾아봐라. 사람을 함께 일할 사람. 그런데 미래에 재능 있는 사람을 찾아서 사람을 해라. 어떤 일을 시작했으면 미친 듯이 그 일에 몰두해가지고 결국 가속도를 올려라. 가속도를, 속도를 더 올려라. 그리고 투명성을 유지해라. 여러분 정직은 최선의 정책입니다. 거짓말하기 시작하면요. 거짓말하고 자기가 뭔 거짓말인지 몰라가지고 이제 헤매다가 결국 자기 발목에 자기가 붙잡히고 마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렇죠? 정직하면 꿀릴 게 없기 때문에 투명성을 가는 것, 정직한 것은 아주 상쾌하게 앞을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미래 시대는 투명성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우선순위 항목을 최소화시켜서 하나나 두 개만 해라. 욕심내는 거 있잖아요. 다 잘을 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고르긴 고르는데 그것을 최소화시켜서 하나나 두 개만 해라.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생소한 사람들과 계속 팀을 만들어라. 외부인 있잖아요. 인너서클 말고 아웃. 그렇죠? 밖에 나와 다른 사람들과 팀을 만들어서 그들의 의견을 계속 받아들여라. 그렇죠?
현재 하고 있는 것 언제 스톱할지도 생각해봐라. 현재 하고 있는 것 언제 그만둘지도 생각해봐라. 왜? 미래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미래를 새로 만들어 또 그 자체도 뭐합니까? 또 바꿔야 될 혁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경쟁에서 앞서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현상을 타파할 것인가, 그리고 현재를 벗어나서 어떻게 차별화를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말이 되겠네요. 현재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가치관 있잖아요. 가치관을 우리가 벗어날 마음을 비워놔야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완전히 우리가 새 출발하는 자고로 우리가 초심이라는 용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딱 나오거나 첫 직장을 타서 첫 출근 딱 하면은 긴장감이 있잖아요. 그죠? 긴장하면서 내가 이제 잘해야지. 모든 것에서 호기심도 있고 생소하기도 하고 그 두려움도 약간 있고 그게 초심이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각오하면 어떤 건 뭐든지 배워가지고 뭐든지 잘해갖고 자리 잡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게 초심이죠. 그렇죠? 우리는 비즈니스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항상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지금이 초심입니다. 지금이 시작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과정은 현재와 미래를 위한 준비였고 연습이었고 연습게임이었고 훈련을 받은 겁니다. 내가 그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미래에 이제 드디어 뭔가 스타트 도전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내가 창조하고 만들겠습니다. 그런 각오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할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